마케팅도 여러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딱 한 문제 나와, 한 문제. 딱 한 문제 나오는데, 작년에만 이게 안 나왔어요. 이게 안 나오는 적이 없는데, 작년에 이상하게 관리론도 안 나오고, 마케팅도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7편에서는 두 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올해는 무조건 나옵니다. 마케팅도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는데, 마케팅에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정해져 있어요. 앞쪽에 있는 그 마케팅의 분류라든가 이런 것도 읽어보시면 돼. 시험하고 관계없어요. 뒷장에 넘기면,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 465쪽 4번에 부동산 마케팅의 세 가지 차원 찾았죠? 465쪽에 그러니까 이 부동산 마케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요. 시험 무조건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냥 100% 그냥 여기서 나옵니다. 100% 자 예? 뭐라고? 예, 제가 냅니다. 내가 내든 뭐 어른놈이 내든 간에 똑같아요. 부동산 마케팅은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시험 문제인데, 자, 마케팅을 시장 점유 마케팅,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 관계 마케팅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인데요. 이제 시장 점유 마케팅은 공급자가 경쟁사보다 먼저 시장을 확대하는 마케팅이니까 이게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고객 점유 마케팅은 고객이나 소비자 같은 말이죠. 소비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뜻이니까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계 마케팅은 누구 소비자와 공급자 누구 중심이 아니고요. 이 소비자하고 공급자 간에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마케팅.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케팅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시장 점유 마케팅도 다시 STP 전략하고 4P 믹서 전략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이 STP는 영문의 첫 머리 글자를 표방하는 약자인데요. 이게 이제 뭘 의미하는가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STP가 뭘 뜻하느냐? S가 세그멘테이션의 머리 글자를 딴 건데,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세분한다는 뜻입니다. 시장 세분화. 시장을 세분한다는 뜻이고요. T, 타겟은 표적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표적 시장을 경쟁사보다 먼저 선점한다는 뜻이에요. 표적 시장 선점 또는 표적 시장을 선정한다는 뜻입니다. 선정 또는 선점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P는 포지셔닝의 약자인데, 포지션에다가 ing 붙이면 포지셔닝이 되죠. 포지셔닝 이렇게 읽는데, 포지션이 자리를 잡다, 위치를 정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요걸 이제 번역하면 상품 차별화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세분화하고 차별화가 다른 말이잖아. 그죠? 시장 세분화는 뭐냐? 시장을 이제 세분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수요자를 특성별로 인구나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세분하는 겁니다. 수요자를. 그러니까 수요자를 장년층 소비자, 중년층 소비자, 청년층 소비자, 또 유년층 소비자 이렇게 구분할 수도 있고요. 또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고가품을 좋아하는 소비자, 중저가품을 좋아하는 소비자, 저가품을 좋아하는 소비자 이렇게 분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수요자를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거야. 수요자를 특성별로 세분한다 그 말입니다. 수요자를 특성별로 나눈다. 그래서 세분화 그렇게 표현하는데, 수요자 또는 고객이나 수요자, 소비자 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소비자 또는 고객을 특성에 따라 이렇게 세분하는 걸 세분화를 하고요. 표적 시장 선점은 표적이 바로 핵심이 되는 시장 아닙니까? 그죠? 시장 내에서도 상권 내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타겟이 되는 그 표적이 되는 시장을 경쟁사보다 먼저 선점하는 전략이죠. 이게 타겟 전략이고요. 포지셔닝, 이 P가 포지셔닝의 약자입니다. 포지셔닝. 그냥 포지셔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포지셔닝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포지셔닝을 알아내는데, 포지션이 자리를 잡다, 위치를 정하다 이 말이죠. 자, 똑같은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자도 상당히 많겠죠. 여러 공급자들 사이에서 우리 회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상품을 계속 부각시켜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공급하는 제품을 소비자의 지각 속에 인지시켜 넣느냐,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하느냐, 이런 전략을 포지셔닝, 차별화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상품의
상품의 위치를 정한다. 제품의 위치를 정한다. 위치를 정한다 또는 뭐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다.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이게 위치를 정한다. 이런 게 포지션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상품의 위치를 정한다. 또는 뭐 다양한 공급 경쟁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의 그 자사에서 공급하는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다. 이런 지문이 들어가야 포지션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요 STP, S하고 P, T 이걸 구분하는 게 이제 초점이고요. 4P 믹스 전략은 이 4P가 마케팅의 4요소죠. 이 마케팅의 4요소인 4P를 믹스, 혼합한다는 뜻이죠. 주로 이거는 이제 상업용 부동산에서 널리 적용되는 마케팅인데요. 마케팅의 4요소는 게 뭐야? 플레이스, 그리고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영어 빨리 외워요.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걸 적절히 조합하는 건데죠. 이 시험 별거 없어요. 4P 믹스 전략이란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다. 포지셔닝이 아니고 포지셔닝은 뭐야? 이게 STP의 P가 포지셔닝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모션 대신에 포지셔닝 들어가면 안 돼요. 알았어? 3월 첫 모의고사에 내놨어요. 내 미리 얘기해줬다. 포지셔닝이 아니고 프로모션이다. 일단 4P, 영어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이제 또 좀 지나면 또 영어는 또 다 알아요. 근데 문제가 이걸 번역을 못 한다는 거다. 4P를. 플레이스를 번역하면요. 원래 플레이스는 위치, 장소 이런 뜻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개발업자가 아파트 단지를 하나 개발해서 공급할 것이다. 그럼 내가 공급하는 아파트를 어떤 지역에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어느 정도 금액에 분양을 해서 효율적으로 판매를 할 것이냐. 요 일련의 과정을 마케팅을 한단 말이야. 그럼 제일 먼저 이제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개발해서 공급하려면 가장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위치를 선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입지 선정을 해야죠. 입지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해야 되죠.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플레이스 전략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플레이스. 그러니까 번역하면은 이걸 이제 유통 경로 전략, 유통 경로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입지 선정 및 토지 확보, 입지 선정 및 토지 확보 전략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위치를 선정하고 토지를 확보하는 전략, 유통 경로 전략을 플레이스 전략이라고 하고요. 프로덕트는 이제 위치를 선정해갖고 토지를 확보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뭐 제품을 완성해야죠. 아파트라는 제품을, 그죠? 뭔가 경쟁사하고 차별화시켜서 뭐 복층인 구조로 가져간다든가, 설계를 평면 설계를 한다든가, 또는 뭐 단지 내 자연 친화적으로 실개체를 조성한다든가, 공원을 조성한다든가,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현금 자동 지급기라든가 이런 걸 설치한다든가, 보안 장비를 좀 디지털 시스템으로 바꾼다든가, 주차장을 지하에 두는 게 아니고 지상화 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제품 자체에 대한 전략이죠. 이걸 상품 전략, 제품 전략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가 완성이 됐죠? 그럼 그 아파트를 어느 정도 금액에 팔 것이냐? 분양가를 책정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격 전략이다, 그죠? 분양가를 책정하고, 그리고 또 뭐 중도금을 무이자 처리를 해줄지, 잔금 지급 시기를 경쟁사보다 좀 6개월 정도 연장해 줄지, 이런 가격에 대한 전략이 프라이스 전략이고요. 가격이 책정됐죠.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판매를 해서 판매를 극대화시키는 전략. 이게 프로모션 전략이겠죠. 그러니까 이 프로모션 전략은 판매 촉진 전략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뭐 홍보 전략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또 뭐 의사소통 전략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렇게 마케팅의 4요소인 플레이스, 프로덕트, 프라이스, 프로모션, 이 4P를 적절히 조합하는 전략을 4P 믹스 전략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상업용 부동산 마케팅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게 4P 믹스 전략이겠죠. 그리고 이제 고객 점유 전략은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구사한다는 거예요. 자,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으로 마케팅을 구사하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이죠.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할 때 구매 결정 4단계에 따라서 물건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소비자의 구매 결정 4단계를 뭐라 하냐? 아이다 원리라고 합니다. 어디 들어봤는 거 모르겠다. 중개사법에서 배워야 되는데요. 중개 실무에 가면은 아이다 원리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우리가 중개 행위를 할 때도, 그죠? 의뢰인을 갖다가 현장까지 안내도 하고, 그래가지고 뭐 셀링 포인트를 집중 부각시키면서 이 집에 계약하는 게 사모님 좋습니다 하면서 막 부각을 시키죠. 왜 좋아? 이 집이 장관 출신 집입니다. 또 자제 2명이
사법고시에 합격한 집입니다. 이래가면서 이제 특별하게 부과를 시키는 게 있죠, 그죠? 그죠? 요 집에 들어왔던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지금 33평짜리 살다가 99평으로 이사 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여기 지금 4억짜리에 살다가 서울에 26억짜리를 사서 이사 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셀링 포인트를 부각시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장도 안내하고 가가지고 탁 떠보는 거죠. 계약하실래요? 이게 이제 뭐야? 클로징을 시도하는 거죠, 그죠? 시도하고, 그리고 계약 날짜를 잡았고, 계약서에 날인을 나죠? 그게 이제 계약이 종결되는 거잖아요. 이 계약의 종결을 뭐라 그래요? 클로징. 영어로 클로즈가 뭐야? 닫다 이 말이죠. 문을 닫는 걸 클로즈를 하죠. 그게 ing 붙여서 클로징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개사법에서 배워야 되는데 클로징. 계약을 종결하는 거. 에? 안 나와요? 나중에 실무에 가서 배울 거예요. 모르면 안 배웠다 하니까 뭐라. 소비자는 요 단계에서 이제 클로징을 하죠. 요게 이제 계약이 종결되는 단계고, 요 디자이어 단계가 이제 클로징을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중개사법에서도 아이다 원리라는 게 나와요. 이 아이다 원리의 각 단계별로 소비자와 심리적 접점을 마련해가면서 이렇게 소비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강도나 톤을 조절해가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이 고객 접촉 마케팅인데, A가 이제 아이다 할 때 A가 attention, 주의를 기울이게 하라. 그런 다음 인터레스트, 흥미 또는 관심을 집중시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디자이어, 소비자의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액션, 행동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요 행동 단계에서 전부 계약이 종결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는 물건을 구매할 때 요 아이다 원리의 단계에 따라 구매가 이루어져요. 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 단계인 아이다 원리의 각 단계별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 이게 이제 고객 접촉 마케팅인데요. 그러니까 아이다 원리의 단계별로 이런 말이 나오거나 또는 주의, 관심, 욕망, 행동으로 이어지는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이런 지문이 나오거나 소비자의 구매 결정 각 단계별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그런 지문이 포함되어 있으면 기계적으로 이제 아이다 원리, 고객 접촉 마케팅이 떠올라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고객 접촉 마케팅이고요. 관계 마케팅은 공급자하고 소비자와의 관계가 1회선으로 끝나버리면 기업이 존립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제 이 소비자와 공급자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도록 소비자와 공급자의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목적을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로 간의 공급자와 소비자 간의 서로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해가면서 서로 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마케팅이죠. 지속적인 관계 유지에 목적을 두는 마케팅.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현대 아이파크를 지금 달서구 진천동에 공급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파크라는 걸 브랜드화 시켜가면서, 그죠? 진천동에서 아이파크 공급하고, 칠곡에 가서도 아이파크 한 개 공급하고, 동구 반야를 가서도 또 한 개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파크를 브랜드화 시켜가면서 지속적으로 각 지역의 소비자를 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공급자가 소비자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가면서 서로 간에 이제 공급자하고 소비자 간의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이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두는 마케팅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마케팅 그러면 소비자와 공급자 간의 관계 유지에 초점을 둔다. 요 말이 들어가야 돼. 관계 유지에 목적을 두니까 관계 마케팅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마케팅이 별거 없어요. 아이다 원리의 각 단계별로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것을 시장 유무 마케팅이라 한다. 이렇게 나온다고. 별게 아니고. 그 다음에 틈새 시장을 공략하거나 표적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은 대표적인 고객 점유 마케팅이다. 고객 점유는 무슨 시장 유무 마케팅이라 그래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이 마케팅은 요 마케팅 세 가지를 구분한 게 그냥 시험 문제예요. 오케이? 이거 왜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음 단계에 가면은 이제 사피 믹스 전략도 플레이스 전략이 어떤 게 있는가 사례를 좀 알아야 되고요. 플레이스 전략. 이게 이제 그 토지를 확보하고 위치를 선정할 때, 그죠? 이제 분양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분양 시스템을 구축할 때 중개업소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분양 대행사를 활용하기도 하고, 금융기관도 활용합니다. 또 현재의 소유자나 입주자를 통해서 토지를 확보하기도 하고 분양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죠. 현재 입주자들 대상으로 분양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현재 입주자라든가 또는 중개업소, 금융기관, 분양 대행사,
또 직접 분양을 하기도 하죠. 분양사에서. 직접 분양, 이런 걸 통해서 분양 시스템을 적절히 구축하는 전략을 유통경로 전략, 플레이스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좀 사례가 어려워. 그 제품 전략은 경영사고 뭔가 제품의 차별성을 시도하는 거죠. 설계를 복층으로 한다든가, 평면은 설계를 하든가, 단지 내에 좀 뭔가 좀 다르게, 그죠?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경영사고 차별화되어 있죠? 외형의 색채를 다르게 했잖아요. 그죠? 색깔을 금정색하고 노란색하고 딸록딸록하고 해가지고, 그거 대구 촌 사람들 그거 좋다고 또, 그래가 그거 보고 뿅 가가지고 그거 다 이사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이제 뭔가 제품의 차별성을 도모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제품 전략이고. 그리고 제품이 확정되면 이제 분양가를 고가 전략으로 갈지 저가적으로 갈지, 가격을 책정하고, 중도금 무이자치를 해줄지, 이런 전략이 가격 전략이고, 그리고 홍보라든가, 또 광고, 그리고 또 인적 판매. 인적 판매가 뭡니까? 사람이 판매하는 거니까. 영업사원을 고용해서 판매하는 게 인적 판매지 뭐야.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또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또 분양사무소를 방문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품을 제공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양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죠? 광고나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이렇게 해서 분양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바로 판매 촉진 전략, 프로모션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제 마케팅에서는 요 큰 틀을 먼저 구분하는 게 자주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STP에서 이 시장 세분하고 차별화를 구분하는 것도 지문으로 자주 등장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요 사례를 가지고, 그죠? 플레이스 전략인지 프로덕트 전략인지를 구분하는 게 그냥 한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은 이 이해에서는 나올 게 없다. 아예 안 나오니까 요 세 가지만 딱 구분해두면 시험에 대한 대비책은 끝났어요. 자, 7편은 그다지 크게 어려운 것도 없고 시험에 나오는 포인트가 딱딱 정해져 있어 진짜요. 그러니까 관리에서도 아까 관리 세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사례를 가지고 구분하는 게 시험 포인트고, 마케팅도 이게 시험 포인트고, 그리고 개발론도 그 민간 개발 방식하고 민간 자본 유치 방식, 그리고 타당성 분석, 또 개발의 위협, 또 개발의 7단계, 이런 것들이 시험 포인트고, 그 외에 시험에 나올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강조하고 줄쳐준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거 중심으로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고, 3, 4에 가서 더 상세하게, 아주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3, 4월에 실제 이번에는 다룬 게 아닙니다. 그냥 줄만 쳐준 거다. 3, 4월에 실제 이제 모든 영역들을 다 커버해서 다뤄줄 테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가볍게 그냥 보시면 돼요. 7편은 8편이 초점이에요. 자, 이제 예물단 얘기가 나왔어요. 489쪽 8편 감정평가로 갑니다. 자, 이 감정평가로는 이제 전문가가 하는 게 감정평가니까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15% 내외에서 출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딱 우리 시험에 감정평가로는 15% 내외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15%면 6문제인데 많이 나올 때 이제 7개까지 나오죠. 작년에 6문제 나왔고요. 재작년에는 7문제 나왔어요. 올해도 물론 6개 아니면 7개 나오겠죠. 이 감정평가로는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1장이 기초이론, 거기 489쪽 펴봐. 3개장으로 구성되어 있지. 1장 기초이론, 2장이 감정평가 3방식, 그리고 3장이 가격 공시제도.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이 기초이론에서 2개 아니면 3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3방식에서 3개 아니면 4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가격 공시제도는 1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6개 아니면 7문제, 정해진 문제로 딱 출제가 되는데요. 오늘 다루는 요 기초이론은 아주 쉽습니다. 기초이론에서 나오는 건 다 특정을 해야 돼요. 아무리 감정평가가 어려도 기초이론은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아요. 또 시험 포인트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요거는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데, 이게 문제야. 우리 다음 주에 다룰 3방식이 이제 괴롭습니다. 이게 괴롭고요. 작년에도 여기서 3개가 나왔지만 올해도 3개, 4개는 나올 거예요. 이게 워낙 어렵다 보니까 3방식 들어가면 그냥 이거 그냥 찍을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 번 들어가고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 전문 영역이다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어려우니까 그냥 이 감정평가를 포기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럼 감정평가 또 포기하고, 투자론은 또 투자론대로 어렵다고 포기하고, 경제론은 경제론대로 어렵다고 포기하고, 계산 문제 어차피 다 찍어야 되고, 풀 문제가 없죠. 풀 문제가. 개론은 포기했거든. 이게 뭔가 한 개도 포기해서는 안 돼요. 포기해야 될 게 없어요, 실제. 다 이제 들어봐야 됩니다. 들어보고, 여러분이 1, 2월도 수업 듣고, 3, 4월도 듣고, 5, 6월까지 들어보면, 이론을 3번만 들으면, 이거는 내 수준에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6월 정도 가면은.
그때 가가지고 이제 포기할 걸 걸려내는 거지. 지금부터 그냥, 아이고, 저거 어렵다, 모르겠다, 그냥 막, 아예 이거는 안 할란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았죠? 3, 4회 또 하고 5일에 또 할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일단 들어보고, 좀 어렵더라도 하려고 하셔야 된다, 예?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뭐, 사람이 만든 건데 뭐, 사람이 해결 못할 게 있겠어요? 다 하지, 그죠? 요 감정평가로는 또 계산 문제도 출제되는데 작년에 계산 문제가 3개가 나왔거든요. 6개 중에 반이 계산 문제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실제는 감정평가로에서 나오는 계산 문제는 풀만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풀만한 게 별로 많지 않고 풀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비교 방식에서 나오는 거는 풀 수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비교 방식에서 2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3문제 중에 2개는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1개는 좀 어렵더라도 원가 방식에서 나온 건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 충분히 푸는 건데 지레급을 먹고 그냥 안 하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시험장에 가서 풀 수 있는 거는 1, 2월에 알려주는 거는 다 풀 수 있는 거다. 1, 2월에 하는 거는 30초, 40초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여러분이 연습하면. 근데 3, 4월에 가서 하는 것은 1분 정도가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5, 6월에 가서 풀어주는 계산 문제는 2분 이상이 안 걸리면 못 푸는 거야. 그러니까 5, 6월에 풀어주는 계산 문제는 풀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만 3, 4월까지 풀어주는 계산 문제는 연습을 해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지? 10문제를 다 찍어갖고는 맞출 확률이 없겠죠? 그러니까 1, 2월에 풀어주는 거하고 3, 4월에 풀어주는 것까지는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라 이 말이다. 알았죠? 자, 감정평가 갑시다. 감정평가다. 감정평가가 아니고. 좀 이상하면 막, 감정을 평가하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자, 감정평가를, 우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평규칙에서 어떻게 규제해놓고 있는가. 감정평가의 정의 정도는 기억을 하자요. 첫 줄 쳐요.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거다. 왼쪽 페이지 맨 아래에 나와 있다. 왼쪽 페이지 맨 아래. 그 감정평가의 정의에서 토지, 왼쪽 페이지. 사장님,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 페이지 맨 아래. 왼쪽 페이지 맨 아래. 그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에 딱 사선을 치고요. 그 판정하여까지를 감정이라 하고요.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 후반부를 평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감정평가는 감정과 평가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이 말이죠. 그죠? 감정이라는 영역과 평가라는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 종전에는 우리나라가 감정평가는 감정과 평가 두 가지 영역으로 구성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감정평가사의 업무에 자문 업무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문이 이제 컨설팅이에요. 요거까지를 추가하고 감정평가를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3가지 영역으로 보는 걸 2원설이 아니고 3원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하고 미국은 감정평가에 관한 학설이 3원설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참고로 그냥 기억에 둬요. 우리나라나 미국은 감정평가의 영역을 3가지로 본다. 감정과 평가, 자문 이렇게 3가지 영역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알아두고. 자, 감정평가의 기능이라든가 필요성 이런 것을 읽어보시면 돼요. 시험과 관계없어요. 뒷페이지 넘기면 2절에 감정평가의 분류. 자, 여기에 이제 첫 번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초점이 숨어 있습니다. 이 감정평가의 분류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나중에 찍어줘요. 감정평가는 아주 다양하게 분류를 해요. 근데 앞쪽의 분류는 분류 기준이 뭐에 따라 감정평가를 분류하는 것만 좀 기억하면 되지 크게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주 다양하게 분류하는데 첫째 감정평가를 주체에 따라 평가 주체 누가 평가를 하느냐 주체에 따라 공적 평가와 공인 평가로 나눠요. 공적 평가는 공공기관에 의한 평가 공적 기관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기관 같은 공적 기관에 의한 평가를 공적 평가라고요. 공인 평가는 국가로부터 공적인 인정을 받은 개인에 의한 평가 국가로부터 공적인 인정을 받았다 그 말이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인평가를 지지하는 입장이에요. 우리나라의 감정평가는 공인평가에 해당한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두 번째 강제성 여부에 따라서 필수적 평가, 임의적 평가로 나누는데 이 필수적 평가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필수적 평가가 되고요. 평가 사유가 발생했을 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임의적 평가가 되겠죠. 말 그대로. 자, 법원에서 경매를 집행하려면요. 반드시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액이 나와야 입찰 금액이 고시가 되면서 경매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럼 이 법원의 경매평가는 사유가 생겼을 때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입찰이 개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원의 경매평가가 대표적인 필수적 평가고요. 또 매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가를 2월 말까지 공시를 해야 되죠. 그럼 공시지가 평가 이런 것도 가격이 공시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필수적 평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임의적 평가는 평가 사유가 생겼을 때 평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대표적인 임의적 평가가 담보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에서 차입자에게 대출을 해줄 때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만 빌려주세요. 평가할 필요가 없어. 안전하니까. 그럼 당장 빌려주죠. 그런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7천만 원 좀 빌려주면 안 됩니까? 이러면 이거 빌려줘도 될지 안 될지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유가 생겨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평가가 임의적 평가예요. 대표적으로 담보평가나 매매 목적물 평가 이런 게 임의적 평가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평가 목적에 따라서 공익평가와 사익평가로 나오는데, 공익은 이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한다는 뜻이고, 사익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평가한다는 뜻이겠죠. 뭐 큰 의미 없고요. 네 번째, 평가사의 소속 여부, 그 소속 여부에 따라서 참모 평가와 수시적 평가로 나오는데, 그걸 체크해 놓고 이건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참모 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어떤 기관에 소속을 해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위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문에 고용주 또는 고용기관의 업무를 위하여 행한다, 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런 지문이 들어가야 참모평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용기관, 소속기관의 업무를 위해서 행하는 평가를 참모평가. 수시적 평가는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때는 한 사람이 평가하기가 불합리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평가를 해요. 뭐 감정평가사 하나, 대학 교수 하나, 중개업자 하나, 또 세무사 하나, 법무사 하나, 이렇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모여서 이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겠는가, 이런 걸 한번 평가해 보거든요. 이렇게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이런 평가를 수시적 평가 또는 일시적 평가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수시적 평가가 되려면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또는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 요 말이 들어가야 수시적 평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압보게 하는 지문, 수시적 평가란 감정평가사가 수시로 행하는 평가를 말한다. 그러면 그렇지, 수시적 평가인데 그랬다가는 내년에 만난다 이 말입니다. 수시로 행하는 게 아니고 이게 고도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때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를 수시적 또는 일시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참모평가하고 수시적 평가는 당연히 구분할 줄 아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감정평가 수준. 감정평가 수준에 따라, 즉 다른 말로 바꾸면 전문성 정도에 따라서, 전문성,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1차 수준의 평가, 2차 수준의 평가, 3차 수준의 평가로 나눕니다. 감정평가 활동의 전문가는 누구겠어요? 감정평가사겠죠. 그러니까 가장 전문성이 뛰어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한다. 그러면 3차 수준의 평가가 됩니다. 감정평가사에 의한 평가가,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3차 수준이죠. 1차 수준은 뭐냐?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죠. 비전문가. 그러니까 소유자라든가 임차인과 같은 비전문가가죠. 우리 아파트 이거 얼마 정도 될까? 대충 평가해보죠. 이런 평가가 바로 1차 수준의 평가예요. 그럼 이제 2차 수준은 뭐냐? 전문가는 아닌데,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부동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개업자라든가 세무공무원이라든가 대출 담당자라든가 법무사, 이런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부동산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감정평가사는 아닌데, 그죠? 항상 부동산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2차 수준의 평가라고 한단 말이야. 그럼 만약에 제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럼 몇 차 수준 되겠어요? 3차는 아니죠. 나는 감정평가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나는 공인중개사예요. 왜 그러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한 공인중개사인데 왜 그러나. 제가 평가하면 2차 수준의 평가죠. 당연히 공인중개사가 평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평가를 하면 1차는 되겠어? 미개인 평가가 아니고. 여러분이 평가하면 이제 1차 수준의 평가죠. 그죠? 예비 2차 수준입니다. 예비 2차. 지금 2차는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문가가 평가를 해야 3차 수준이 되고요. 비전문가가 평가를 하면 1차고, 이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항상 부동산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의 평가하면 2차 수준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평가 주체의 수. 그러니까 평가 주체의 수, 사람 수죠, 사람 수. 몇 사람이 평가하느냐. 자, 평가 주체의 수에 따라서 단독 평가와
합의제 평가로 나오는데 평가를 한 사람이 한다. 그러면 단독 평가 되어 있고요. 두 사람 이상이 평가를 같이 모여서 하죠. 그러면 이제 공동 평가 또는 합의제 평가 되는 거예요. TV에 보면은 진품 명품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보신 적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도자기를 한 개 들고 나와가지고요. 도자기라든가 뭐 미술품 이런 거 뭐 한 개 들고 나와갖고 이거 진품인지 도품인지 뭐 가짜품인지 이런 걸 좀 위조인지 뭐 이런 걸 좀 판별해달라. 가치가 어느 정도 될까? 이렇게 이제 평가를 의뢰하잖아요. 그럼 감정평가사 3명이 줄로 앉아요. 3명이 줄로 앉고 서로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이 도자기가 한 몇백 년 정도 전에 제작된 물건이고 누구 손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밖에 존재하지 않는 물건인데 보존 상태에서 상당히 양호하다. 외관도 깨끗하고 그리고 구이 방법도 뭐 몇 번 구이를 거쳐서 만든 거고 문양도 아주 독특한 문양이 새겨졌다. 그래서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이제 평가사가 세 사람이 의견을 교환하죠.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하면 화면에 딱 해서 2,500만 원 하고 금액이 딱 명시가 되잖아. 그죠? 그게 감정평가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평가를 3명이 했죠. 그럼 이건 무슨 평가? 합의제 또는 공동평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평가는 반드시 금액이 화면에, 그죠? 금 2,500만 원 하고 딱 뜨죠? 그게 이제 뭐야? 화폐액으로 명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아까 감정평가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액으로 표시한다 이 말이 화폐액으로 명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감정평가는 화폐액으로 금액이 얼마 딱 하고 명시가 돼야 돼요. 그래야 평가가 되니까 TV에서도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체의 수에 따라서는 이제 단독평가, 합의제평가로 나누고요. 그리고 7번째 평가의 전제 조건이다.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현황평가 그리고 조건부평가, 소급평가, 기한부평가 이렇게 4가지로 나눠요. 이 현황평가가 원칙입니다. 원칙. 간평규칙 제6조. 간평규칙 제6조를 보면은 6조 1항에서 감정평가는 현재의 이용상황 및 공표상 제한을 받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현재의 이용상황대로 또 현재 공표상 제한을 받고 있다. 개발제한국으로 지정됐으면 개발제한국으로 지정된 상태 그대로를 평가하라 이 말이야. 그게 뭐냐? 현 상황 그대로를 평가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간평규칙에서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에요. 현재의 상황 그대로를 평가하는 게 현황평가인데 원칙은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지금 현 상태에서 어떤 조건이 성취될 걸 전제로 평가한다. 그게 이제 조건평가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 토지를 평가하고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 토지가 지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요. 개발제한구로 지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럼 개발제한구 상태 같으면 개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아주 낮겠죠. 근데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가정하면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순간 개발이 가려지면서 지가가 급등을 하겠죠. 자, 지금 개발제한구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를 평가하고 한다. 그럼 원칙은 어떻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상태 그대로 아주 낮은 금액으로 평가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현재의 이용 상황 및 공표상 제한을 받고 있으면 그 받고 있는 상태 그대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현 상황 그대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다만 이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로 지정되어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될 것이다 이렇게 가정하고 조건 성취를 전제해서 아주 높은 금액으로 평가해줘. 그럼 이거는 새로운 조건이 성취될 걸 전제로 평가했잖아. 그죠? 이런 평가가 바로 조건평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소급평가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한부평가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미래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자, 이 건물 가격을 지금 현재 시점에서 평가하면서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이 건물 가격이 120억이다 이렇게 평가했다. 이거는 평가 시점이 현재죠. 그리고 현재 상황 그대로 평가한 거야. 그러니까 현황평가인데 2015년 2월에는 이 건물이 80억 정도였겠다. 이렇게 해서 이미 지나간 몇 년 전을 기준으로 평가했어. 그럼 과거로 되돌아갔죠? 이건 무슨 평가? 소급평가고 2020년 2월 정도 되면 이 건물 가격이 130억 정도 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요게 기한부평가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평가의 전제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4가지로 나오는데 원칙은 뭐가 원칙이다? 현황평가가 원칙이다. 그래서 간평규칙 제6조 1항에서는요.
평가는 현재의 이용 상태 및 공포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기 때문에 현황 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자, 먼저 기억해 놓고 그 2번으로 가면은 평가 기법상의 분류 나왔죠? 거기에 이제 별을 그리고요. 시험에 나온 포인트가 거기에 숨어 있어요. 평가 기법상의 분류. 그거는 이제 감정 평가를 평가 대상 물건,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이 몇 개짜리냐. 이 평가 대상 물건에 따라서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평규칙 제7조, 7조 1항에서 4항까지 4가지 평가법을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이 감평규칙에 규정된 평가법이 4가지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당연히 시험에 자주 언급될 수밖에 없고요. 시험 포인트는 그냥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감평규칙에서는 평가하고자 하는 대상 물건이, 평가 대상 물건이 1개짜리 물건이냐, 2개 이상에 해당하는 여러 개 물건이냐, 그에 따라서 4가지 평가법을 규정해 놓고 있어요. 자, 감평규칙 그 7조 1항에서 4항까지 조문이 나와있죠? 조문을 직접 봐가면서 그 뭐 해설도 되어 있으니까 뭐 아무거나 봐도 다 될 겁니다. 자, 감평규칙 제 7조 1항을 보면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하여야 한다. 그게 뭐냐?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를 하라. 개별 평가가 원칙이다. 그러니까 평가는 원래 개별 평가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개별 평가는 뭐냐? 이 한 개 물건을 한 번 평가하는 거예요. 당연히 물건이 한 개면 몇 번? 한 번을 평가해야 되겠죠. 그죠? 그 물건이 2개면 몇 번? 2번 평가하고 3개면 3번을 평가하라. 그러니까 평가는 원래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라. 그러니까 개별 평가가 원칙이야. 한 개 물건도 한 번 평가하고 3개 물건이면 3개를 평가해야 돼. 3번을 평가하는 겁니다. 원칙은 각각 한 개 물건을 따로따로, 물건마다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개별 평가가 원칙인데, 다만 이제 예외가 있겠죠. 예외. 개별 평가의 예외가 뭐냐? 7조 3항을 보면은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물건이 몇 개? 한 개 대발 한 개.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지만 물건이 하나인데 뭐 할 때? 가치를 달리할 때. 가치를 달리한다. 그 말이 뭐고? 가격이 서로 다르다 이 말이야. 가치하고 가격은 같은 말이다. 그러니까 물건이 한 개인데 서로 가격이 다르다. 그럼 가격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하나? 따로따로 평가하라 이 말이야. 여기 이제 구분평가입니다. 그러니까 구분평가는 물건이 한 개인데 따로따로 평가하니까 한 개 물건을 2번 이상 평가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구분평가인데,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건물. 자, 이 건물이 한 개 있단 말이야. 10층짜리인데, 그죠? 1층에서 6층까지. 1층에서 6층까지는 상업용이에요. 상업용이고, 그 다음에 7층에서 10층까지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주상복합 아파트입니까? 뭡니까? 이걸 뭐라노? 이거는 주상복합 아파트라 하면 안 돼. 왜? 건축부에서 주택의 분류 배웠어요? 아직 건축부 안 했어? 아직 건축부 안 배웠습니까? 한번 했어요? 그럼 주택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나누고, 단독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공간이 있고, 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가 있다. 이런 거 안 들어봤나? 들어봤어요? 천만 다행이다 들어봤으니까. 또 안 들어봤다. 아이고, 참. 아파트가 뭐야? 5층 이상 그러면 안 돼. 이거는 그럼 아파트겠네. 이건 10층이니까. 이거 주거용 상업, 주상복합 아파트겠네, 그러면. 이건 아파트로 하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그래야 돼. 5층 하지 말고, 5개층. 5개층 이상이 주택으로 쓰여야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야. 아파트는 주거용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 돼야 돼. 근데 지금 4개층 밖에 안 되죠. 그럼 아파트라는 용어를 붙이면 안 돼. 이런 걸 이제 주상복합 건물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는. 근데 이제 10층인데, 그죠? 1층에서 5층까지는 상업용이고 6층에서 10층까지는 주거용이다. 그럼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 층이죠. 그러면 이거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알? 30층 건물인데 25층까지는 상업용. 그 다음에 26층부터 30층까지가 주거용으로 쓰인다. 그럼 이건 뭐? 주상복합 아파트예요. 근데 100층인데, 그죠?
97개 층은 상업용, 3개 층은 주거용이라. 그럼 그거는 주상복합 건물로 이렇게 변환한단 말이에요. 무조건 아파트만 용어를 붙이려면 5개 층이 주택으로 써야 돼요. 5개 층 이상이. 오케이? 근데 이게 용도가 지금 2개죠. 그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하고 상업용으로 부분되는 부분이 가치가 다르겠지.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가치가 높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가치가 좀 낮을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한 사람 이름으로 등기가 됐으면 이게 단독 건물이죠. 그죠? 물건은 한 개라는 뜻이에요. 아니? 물건은 하나인데 가치가 서로 달라. 그러면 상업용은 상업용으로 좀 높은 금액으로, 주거용은 주거용으로 좀 낮은 금액으로 평가한다 말이야. 이렇게 물건이 한 개지만 가치가 다르다.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 그게 뭐? 구분평가. 구분평가는 반드시 가치를 달리한다. 요 지문이 포함되지 않으면 구분평가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게 물건이 하나지만 서로 가치가 다를 때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 그게 바로 구분평가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물건이 원래 한 개면 한 분 평가해야 되니까 개별평가가 원칙이지만 물건이 하나인데 서로 가격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 평가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주상복합 건물, 또 선박이 있어요. 선박도 이제 20톤 이상 되는 큰 배를 선박이라 하는 거다. 그죠? 돛담배는 선박이라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는 선박이라 하면 안 돼요. 이 큰 배, 20톤 이상 되는 큰 배를 선박이라 하는데 선박도 기관이 있는 부분이라든가 선체가 있는 부분이나 갑판이 있는 부분이 다 가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기관이나 선체는 가치가 더 높으니까 높은 금액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갑판이나 의장 이런 것은 가치가 낮으니까 좀 낮은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배는 한 채잖아. 그지? 그 물건이 몇 개야? 한 개지. 이게 물건이 하나지만 가치가 다른 부분이 있죠. 그럼 이 가격이 다른 부분을 어떻게 해라? 따로따로 평가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할 때 그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것이 구분평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물건이 이제 2개 이상 여러 개라 하더라도 원칙은 개별평가가 원칙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물건이 2개면 2번 평가하라. 한 개 물건을 물건마다 개별적으로 평가를 하라 그랬으니까 한 개 물건을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 2개면 몇 번? 2번 평가하고 4개면 4번을 평가해야 돼.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각각 따로따로 한 번씩 평가하는 게 원칙이니까. 그죠? 근데 물건이 이제 3개 같으면 3번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3번을 평가해야 되는데 3번을 평가하지 않고 이 3개 물건을 싸잡아서 한 번에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일괄평가. 자, 7조 2항. 7조 2항을 보면 2개 이상의 물건이, 2개 이상이니까 이제 여러 개라는 거다. 2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된다거나, 2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괄하여 평가할 수 있다. 그랬네, 이제. 그러니까 물건이 2개 이상인데, 2개 이상 물건을 일체로 거래, 한 번에 거래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또 서로 물건이 2개 이상 여러 개인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말이야. 그 말은 2개 이상 여러 개 물건이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는 중이다. 그 말과 같아요. 이렇게 여러 개 물건이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된다. 또는 한 번에 거래를 한다. 그때는 일괄해서 싸잡아서 한꺼번에 평가를 하라. 그 말이야. 자.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다. 그 물건이 몇 개? 2개죠. 그럼 이건 원칙은 어떻게? 건물은 건물대로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대로 평가하고 2번을 평가해야 되겠죠? 이렇게 토지 가격 따로 건물 가격 따로 평가하는 게 뭐다? 개별 평가. 물건이 2개인데 2번 평가했잖아. 한 개 물건 각각 한 번씩 개별적으로. 그게 뭐야? 개별 평가라고. 좀 전에 했잖아 지금. 원칙은 뭐? 이게 토지 가격 따로 건물 가격 따로 개별적으로 2번 평가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이야. 원칙은. 그런데 이제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자가 한 사람으로 동일이냐, 갑이라는 한 사람으로 소유자가 똑같은 사람인데요. 토지 건물을 한 번에 매도하고자 해. 그럼 2개의 건물을 한 번에 매도한단 말이 일체로 거래한다 이 말이죠. 그때는 따로따로 2번 평가할 필요가 없이 그냥 토지 건물 가격을 합쳐가지고 한 번에 7억 이렇게 평가할 수 있어요. 이렇게 2개 물건을 한 번에 평가했지. 그게 뭐 일괄평가단 말이야. 어떤 때 2개 이상 물건을 일체로 거래할 때 이때는 일괄해서 한 번에 평가합니다. 또 지금 물건이 2개야. 2개인데 토지의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에요.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위에 건물이 주택이 지어져 있어. 주택이. 그럼 토지하고 건물은 둘 다 용도가 주거용이죠. 토지의 용도도 주거용이고 건물의 용도도 주거용 아니야? 이게 이제 2개의 물건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고 마치 한 개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야. 2개 이상 물건이 지금 딱 한 개처럼 결합이 되어 있죠. 이래갖고 일체를 이루고 있죠.
이때는 토지 건물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할 필요가 없이 역시 합쳐가지고 그냥 일괄해서 얼마하고 평가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두 개 이상 물건을 일체로 거래하거나 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서 마치 한 개 물건처럼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다. 이때는 일괄해서 그냥 한 번에 평가를 하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평가? 일괄 평가. 그리고 이제 일괄 평가의 예외가 또 있습니다. 썩을 놈의 예외 얼마나 많은지. 7조 4항. 7조 4항에 기준된 부분 평가인데요. 7조 4항을 보면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 그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대하여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일부분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분을 평가하니까 부분 평가라고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게 부분 평가네요. 자, 지금 이 토지하고 건물이 물건이 두 개다, 그지? 두 개인데 이 토지의 용도도 주거지역이고 건물의 용도도 주거용이니까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이 두 개의 물건은 한 개처럼 일체로 지금 이용되고 있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은 어떻게 평가하라고 했어? 아까 일괄해서 한 번에 평가하라고 그랬지. 그죠? 그랬는데 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인 토지에 대해서만, 그죠? 정부가 토지를 행정 목적으로 수용을 해야 된단 말이야. 수용. 그럼 이게 이제 합리적 이유가 수반되었다 이런 뜻이다. 그러면 요 합리적 이유가 수반된 요 토지의 가격만을 따로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경우에는 이제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인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한 거잖아. 그죠? 이게 무슨 평가? 부분 평가다 이 말이야. 부분 평가. 그러니까 부분 평가는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이렇게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그 합리적 이유가 있는 일부의 가격만을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 부분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분 평가. 일부를 평가하니까 부분 평가라고 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정리 한번 해보자요. 자.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토지 관계 있어요. 이 전체 토지가 1번지입니다. 1번지인데 전체 가격이 제곱미터당 10만원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럼 자, 요거는 토지가 전체가 지번이 한 개다. 지번이 한 개니까 필지가 몇 개? 한 개. 가격도 한 개로 통일되어 있어. 그럼 획지도 한 개. 여기 이제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다. 그죠? 그죠? 그 다음에 역시 토지가 하나인데 이 전체가 1번지 토지인데요. 1번지인데 도로에 접한 부분하고 도로에서 거리가 떨어진 부분은 가치가 달라. 그렇게 해서 도로에 접하고 있는 부분은 제곱미터당 10만원, 가운데 부분은 제곱미터당 8만원, 끝자락은 제곱미터당 5만원이야. 이렇게 도로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을수록 가치는 점차 하락하는 게 특징 아닙니까, 이제? 자, 근데 이건 전체가 지분이 몇 개고? 한 개지. 그럼 지분이 한 개니까 필지는 한 개, 그지? 필지는 하나인데, 가격 수준은 세 개로 나눴죠? 그럼 획지는 세 개죠. 그러니까 획지는 여러 개 아닙니까, 이제? 한 개의 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됐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요 1번지, 가운데는 2번지, 끝은 3번지, 지번이 3개야. 3개인데 1번지, 2번지, 3번지가 전부 제곱미터당 10만원. 가격은 전부 10만원으로 똑같아요. 그 필지가 지번이 3개니까 필지가 몇 개? 3개죠. 필지는 여러 개다. 그죠? 여러 개의 필지인데 가격은 전부 한 개로 똑같이 형성되어 있죠. 그럼 가격 수준이 하나로 똑같은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이 일단의 토지를 획지로 하니까 획지는 한 개지. 여러 개의 필지가 하나의 획지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죠. 그죠? 이 다 했잖아. 우리 토지 이용해서. 그럼 자, 첫 번째 경우는 한 개의 필지가 하나의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죠. 필지가 바로 소유권을 구분하는 기준이니까 지번이 한 개면 필지가 한 개고 필지가 한 개면 물건도 한 개라는 뜻이야. 아니? 이 물건은 하나의 물건이죠. 물건이 한 개인데 가격도 한 개로 똑같이 통일되어 있지. 그럼 이거 평가할 때 그냥 전체 면적에 10만원 곱해버리면 한 번에 평가 가능하죠. 이렇게 한 개 물건을 한 번에 평가하는 게 뭐? 개별 평가. 그러니까 1필지가 1획지로 구성되어 있으면 무슨 평가? 개별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이게 1필지가 여러 개의 획지로 구성됐다. 필지가 한 개야. 전체가 지번이 하나니까 필지는 하나죠. 필지가 한 개면 물건이 한 개라는 뜻이야. 물건이 하나인데 가격은 여러 개로 나눴죠. 그럼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하고 있네, 그지? 가격이 다르니까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겠지.
전반부는 면적에 10만원 곱해야 되고, 가운데는 면적에다가 8만원 곱하고, 끝자락은 면적에 5만원 곱해서 따로 평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할 때 가격이 다른 부분을 따로따로 평가하는 게 뭐? 구분 평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번이 3개니까 필지가 여러 개예요. 여러 개인데 가격수는 한 개로 통일되어 있어. 그럼 여러 개의 필지가 한 개의 획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필지가 세 필지에 물건이 3개라는 뜻이죠. 3개니까 2개 이상 물건이죠. 2개 이상 물건인데 가격은 전부 한 개로 통일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2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이용되고 있죠. 서로 뗄래야 뗄 수 있는 불가능한 관계가 있으면서 일체로 이용 중에 있어. 그럼 이런 경우에는 1, 2, 3분지 전체의 면적에 10만원 곱해버리면 한 번에 평가 가능하죠. 이렇게 3개의 물건을 한 번에 평가했다. 무슨 평가? 이게 일괄평가예요. 그럼 이제 일괄평가, 구분평가, 개별평가까지 구분됐죠? 자, 지금 요 물건은요, 3개의 물건이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되고 있어요. 그죠? 일체로 이용 중에 있잖아. 그래서 요걸 한 번에 딱 싸잡아서 평가했죠. 그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은 일괄해서 평가한다 그랬다. 그런데 이게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인데 그 중에 일부인 요 윗부분을, 요 빗검진 부분을 정부가 도시계획에 따라서 도로에 폐입을 시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도로에 폐입시키려고 한다. 그럼 이게 이제 또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수반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에 폐입되는 부분을 평가해가지고 보상금을 지불해야 수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되겠죠.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분에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수반된다면 이 합리적 이유가 수반된 요 일부분의 가격을 평가해요. 이거는 무슨 평가? 부분평가. 그러니까 부분평가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를 평가하는 거다. 그지? 오케이?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죠? 자, 이거하고 저 비교해 드릴게. 우리나라의 평가 방법은 아닌데, 일본의 감정평가법을 우리가 그대로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있어요. 독립평가라는 게 있대요. 독립평가. 독립평가는 토지하고 건물로 구성된 복합부동산이 있어요.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토지에 현재 지금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데 건물은 없다고 가정을 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건물을 없다고 본다. 건물을 없다고 보면 토지만 독립적으로 딱 한 개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건물이 있지만 건물은 없다고 보고 건물을 없다고 본다 이 말이 뭐야. 건물을 철거한다는 전제로 이 말이다.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만을 평가한다 이 말이야. 토지만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토지만을 평가한다. 그래서 토지만 딱 독립된 부동산으로 남았다고 보고 토지만을 평가하니까 독립평가라는 거예요. 토지만을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고 건물은 없다고 가정하에, 건물은 없다는 가정하에 토지만 독립적으로 딱 남았다고 보고 토지만을 평가한다. 그래서 독립평가를 하는데, 그럼 이 독립평가는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있는 현 상태 그대로 토지 가격을 평가한 게 아니고 건물은 없다고 가정을 해버렸어. 건물을 철거한다는 전제하에 토지를 평가했으니까 현 상황대로 평가한 거야. 건물 철거를 전제로 조건 성질을 전제해서 평가한 거야. 조건 성질을 전제해서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건부 평가에 해당한단 말이야. 조건부 평가고, 그 다음에 건물이 있는 토지면 건부지잖아. 그죠? 건물 안에 있는 땅은 건부지인데 건물이 없으면 낮이죠. 근데 실제는 지금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지지 낮이가 아니잖아. 그지? 낮이가 아닌데 건물을 없다고 가정해보니까 낮이라고 가정을 한단 말이야. 건부지를 낮이라고 가정하고 토지를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낮이를 가정하여 토지를 평가한다. 그래서 낮이 상정평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조건평가로서 낮이 상정평가의 일종, 이런 평가가 독립평가고요. 이거하고 이제 비교할게. 자, 좀 전에 부분평가를 한번 보자. 부분평가를 보면 부분평가는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근데 토지하고 건물이 두 개의 물건인데 한 개처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가지고 일체로 이용이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인 토지에만 합리적 이유가 수반돼가지고 이 합리적 이유가 수반된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하는 게 부분평가죠. 근데 부분평가는 지금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있는데 건물을 철거한다는 전제를 안 하고 그냥 건물이 있는 그대로 내버려두고 현 상황 그대로 이 합리적 조건이 수반되는 토지의 가격만을 평가한 거죠. 이거는 현재 상태 그대로 평가한 거지. 그러니까 이건 현황평가란 말이에요. 현황평가.
현황 평가고 현 상황대로 토지를 평가하는 거니까. 그리고 또 건물이 있는 토지가 건부지예요, 낮이에요? 건물이 없으면 낮이지만 건물이 지금 있죠. 건물이 있는 토지의 가격을 평가한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건부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낮이가 아니고. 그래서 현황 평가로서 건부지 평가의 일종이 부분 평가고요. 조건 평가로서 낮이 상령 평가의 일종이 독립 평가 되겠습니다. 구분하겠죠? 자, 우리 간평기축에 규정된 평가 방법이 바로 요 네 가지니까 이 평가의 분류에서는 당연히 이걸 구분하는 게 시험에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로 이제 시험에 등장하는 거는 구분 평가.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치를 달리할 때는 가격이다라는 걸 따로 평가한다. 이게 구분 평가. 그다음에 일괄 평가는 두 개 이상, 여러 개 물건, 두 개 이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서 마치 한 개처럼 일체로 이용 중에 있을 때 그때는 일괄해서 한 번에 평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 그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은 일부분에 대해서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 그 합리적 이유가 있는 요 일부의 가격을 평가하는 게 부분 평가야. 그러니까 요거는 일부를 평가한다는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일체로 이용 중에 있는 물건의 일부를 평가하는 것이 말 그대로 부분, 일부니까 부분 평가고, 하나의 물건이 가치를 달리할 때는 구분, 따로따로 평가하니까 구분해서 평가한다는 거다. 부분이 아니고 일부를 평가하는 거하고 물건 한 개를 따로 반씩 이렇게 평가하는 건 다른 거다. 그치? 구분해서 평가하는 거는. 구분하고 부분을 구분할 줄 모르면 구분 없는 사람들이 구분하고 부분을 구분해야 구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게 아주 자주 나오고요. 독립평가는 물론 그 일본 평가 방법이니까 뭐 자주 시험에 등장하지는 않는데요. 우리나라 간평기축에 규정된 건 아니고 일본 평가법에 규정된 걸 그대로 우리가 도입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까지 이제 비교를 해서 같이 정리하면 평가에 분리해서 나오는 건 한 개 정도 맞출 수 있다 봐야 되고요. 올해는 역시 이 평가에 분리해서 한 문제 정도를 예상을 해봐야 되겠어요. 자, 감정평가 분리했고 3절 가격 이론부터 시작합시다. 수고했습니다.